안녕하세요. 요약집이 나왔죠? 요약집은 다음 순환 때 나가는 걸로 하고요. 이번 순환 때 요약집을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서하고 순서를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 순서로 맞췄기 때문에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 기본서를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왜 기본서 어디다 뒀어요 지금? 기본서를 지금 안 보면은 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과정이니까 기본서를 보셔도 되고 요약집을 받아도 되는데 어쨌든 기본서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 198쪽이죠. 요약집은 38쪽이네요. 자, 이 부동산 거래조 모망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교재 200쪽을 보시죠. 그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기본서 200쪽. 정보망 이용 과정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사시는 A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자 동네 개업공사 갑한테 중개 의뢰했어요. 갑이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정보망에다 물건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저기 연수구에 사시는 B예요. 이분이 이 서구로 이사 오시고자 동네 개업공사 을한테 중개 의뢰했죠. 그래서 을이 매도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보망에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 검색을 했는데 네 가지를 골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라고 물건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B가 1번을 체크했어요. 1번 물건이 뭐였냐면 A가 내놓은 물건이었어요. 갑 개업공사가 공개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해요. 그러면 갑도 요 A한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그럼 거래가 성사가 되면 정보망에 올라가 있는 물건 삭제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이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 불러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의 거래 사실을 지첩시 통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 운영도에서 마지막 절차예요. 이 시험에서 말이에요. 절차 문제는 난이도 상이거든요. 무조건 상인데 이 절차를 마지막 출제한 게 15회 시험이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7번으로 돼 있죠. 거래사실 통보. 요약집에는 9번으로 돼 있죠.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거래사실 통보로 돼 있는데 이게 마지막 절차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걸 통보 안 해버리면 거래된 물건이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허위 물건 공개한 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업무 정지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용 과정 이렇게 된다는 거 일단 이해해 두시는데 그러면 이 정보망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개공이 물건을 공개하고 개공이 물건을 들어가서 검색하고 개공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그래서 이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지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해서 만약에 중개의뢰인이 지문에 떴지 않습니까? 의뢰인이 뜨면 이 지문은 무조건 틀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이 거래정보 사업자 관련해서는 대통령령도 안 나와요. 모두 국토부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공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니까 우리는 정보망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개공들끼리만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거래정보 사업자로 국장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자가 있거든요.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한국공인인증사협회에서 유일하게 지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방이라는 정보망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방. 한국공인인증사협회 회원의 방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정보망이 나왔었죠. 그 중개인은 업무적 제한을 받고 있죠.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업무적인데 다만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는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은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었죠. 그 정보망 이겁니다. 이거고요. 또 그저 전속업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7일 내에 공개 나가는 거죠. 이때 그 정보망 또는 일간시민 내에 공개하는데 그 정보망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법이 얘기하는 정보망은 공식적으로 이제 한방만 유일하게 있고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사설 정보망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 개업공사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정보망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설정보망이에요. 그럼 사설정보망 운영했다 해서 우리 법상 처벌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사설정보망은 우리 법이 전혀 타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정보망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보망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으로 갑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 그래서 교재 다시 앞으로 가면 거기 그저 198쪽에 24조 제1항이 실려 있죠. 1항만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공인중개사 상호관 이것도 밑줄이에요. 부동산 매매되는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 운영할 자. 이 자가 누구라고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지정할 수 있다의 밑줄입니다. 자, 그럼 조문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교재 다시 넘어가서 200페이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죠.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 그럼 지정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이때 지정 요건을 갖고 가는데 지정 요건은 5가지예요.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이해야 됩니다. 그럼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그래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운영자들은 전부 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면요. 개인법인 안 따집니다. 국적이 외국인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우리 중개법인 있죠. 중개법인은 부가통신사업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겸업 내용에 부가통신사업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지정 불가. 자, 두 번째로 가입용 신청한 개공의 수가 500명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원을 500명 이상은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산 요건 필요한데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500명 이상 받아줘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이들은 각 30명 이상이 된다. 그 숫자는 5 빼기 2예요. 몇이에요? 3. 5 빼기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5, 2, 3.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정보처리 기사가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공인인증사도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역시 1명 이상 고용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거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저장을 해야 되죠. 서버로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설비를 서버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서버가 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5가지 지정 요건인데 이게 암기표에 말이에요. 45전공컴으로 돼 있어요. 45 전공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요 전공 컴퓨터 이 말인데 눈으로 익혀도 되죠? 그렇게 안 해도 되고 5가지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500명 이상 가입 이용 신청해야 되고 2개 이상 시도 각 30명 이상일 것 정보처리기사, 공인인증사 각각 1명 이상 다음에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정 요건이었어요. 크게 어려운 점이 없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제 지정 요건을 갖췄으므로 지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201쪽이죠. 지정 신청은 일단은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신청서에다가 첨부할 서면 있잖아요.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돼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증 사본 이런 거 제출해야 되고요. 500명 이상 회원가입 이용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 받아야 되니까 그들의 500명 이상의 가입 이용 신청서 사본 있죠.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가짜로 작성될 수 있으니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 전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요. 이게 우리 과목에서 유일하게 등록증 사본이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을 내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유일한 케이스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증 사본을 내는 유일한 케이스다. 500장 이상 들어와야 되고 정보처리 기사증 사본 들어와야 되고요. 다음에 공인인증사증 사본도 들어와야 돼요.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앞에서 기억나세요? 등록을 신청할 때,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소공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직접 등록한 청에다 확인 요청 들어갔죠. 근데 여기선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또 자격증 사본 내는 거 있죠. 이것도 이게 유일해요. 그래서 자격증 사본, 등록증 사본을 내는 경우는 유일하다. 그럼 여기서는 왜 낼까?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이에요. 나란 일 하시는데 바쁘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확인 안 하겠대요. 직접 내랍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 등록증 사본 내셔야 돼요. 그리고 서버 확보했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 용량,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요건 증명서들을 그대로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등록증 사본하고 자격증 사본이 들어간다는 걸 주의하는데, 그럼 여기서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는 우리 과목에서 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겠죠. 요거는 또 전자적으로 직접 확인한대요. 요거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출하지 않고요. 이때 운영규정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 첨부 서면이 아니에요. 운영규정은 지정을 받은 자가 나중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 신청할 때 운영규정서 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럼 나머지는 지정 절차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정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버렸는데, 일단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잖아요. 그럼 지정서가 나가버립니다. 이때 지정서 나갈 때는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나가요. 그럼 지정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제 대장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자격증 교부대장,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지정대장인데 똑같은 규정 있죠.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하면 지정서가 나가는데, 요게 처리기한이 며칠? 30일이에요. 30일 내에 나가야 됩니다. 원래 행정기관 업무 처리는 7일, 10일, 14일, 15일이 말아요. 근데 이거는 30일이죠, 지금. 근데 왜 30일이라고요?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시간을 준 겁니다. 나란히 하시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유일한 30일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서 30일 공부한 적 있어요. 앞에서. 물론 기억이 나면 좋게요. 참, 어제 모의고사 잘 보셨나? 어제 봤나요? 그제 봤나요? 어제 봤습니까? 아, 토요일 날 저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는 것도 틀리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 풀이 능력이 여러분들이 숙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모의고사를 제대로 이제 풀어낼 수 있어요.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모의고사는 문제가 강아지판이어도 교수님들이 신경을 쓰고 내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짚어봐야 돼요. 그런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걸 이제 이해만 해두시고 그 부분을 꼭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저도 이제 문제 출제 의뢰를 받으면 굉장히 신경 써서 내요. 전국으로 보는 모의고사는 신경 써서 냅니다. 그러니까 출제 예상을 하고 내는 거예요, 문제를. 그렇게 이제 찾기 때문에 나중에 꼭 모아놨다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30일이 유일했는데 이게 앞에서 모니터링 기억나세요, 그럼? 우리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3개월마다 하니까 모니터링 결과 보고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며칠? 30일 내에 하게 돼 있죠. 거기서 30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거기서 생겼고 수시 모니터링은 며칠이에요, 그럼? 15일입니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그래서 이제 암기표 맨 마지막에 숫자 일람표 있죠. 맨 마지막에 숫자 일람표가 있는데 거기서 그 30일짜리가 이거 말고도 더 있죠, 지금. 많이 있는데 그 30일 중에 1, 2번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기억할 거예요, 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숫자 통째로 놓고 암기한다 막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7일, 10일은 지금 우리가 인자야, 전등, 소등, 사교협회 종료 통보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암기해야 되고 나머지 7일, 10일은 자동적으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30일짜리도 주요한 게 2개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30일에 지정해줬어요. 그러면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으면 이제 운영규정이라는 걸 지정하여 승인받아야 돼요. 그럼 운영규정이 뭐냐 하면 정보망 운영 회칙이죠. 그럼 이 운영규정에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정보망 등록 가입 절차, 등록 가입을 할 때 회비 지급 절차, 개공과 거래공고 사업자의 권리 의무 사항이라든가 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지죠. 그래갖고 이제 지정하여 승인받는데 이거 당연히 누구 승인 사항이었어요? 국장 승인 사항이죠. 변경됐을 때도 변경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럼 이때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운영규정을 지정하여 승인받는다.
그러니까 운영규정서는 지정 신청할 때 첨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마을 설치 운영합니다. 설치 운영은 역시 1년 내 설치 운영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절차는 33 1년 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거리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요, 3자가 엄청 친합니다. 500명 이상 가입 비용 신청하고 2개 이상의 시도 각 30명이죠. 그 다음에 지정을 신청 들어갔어요. 30일 내 지정해주게 돼 있죠. 그리고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받고 1년 내 설치 운영이에요. 그래서 33, 1년 이렇게 절차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 절차를 봤고요. 여기에 관여하는 개공과 거리정보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봅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에 관여하는 개공과 거리정보 사업자께서는 우리 거리정보 사업자는요, 개공들끼리 정보교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업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의 하나의 공개가 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기업공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돼요. 자, 이때는 이걸 위반하면 지정 취소의 1-1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공사는 여기다 대고 허위로 공개하면 안 되죠. 거짓 공개 금지.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는데, 자, 그럼 이제 지정 취소 사유를 보겠습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교재 지금 203쪽이죠. 요약집은 지정 취소가 아마 74쪽에 있을 거예요. 요약집은 74쪽에 지정 취소가 있죠. 자, 그러면 203쪽에 지정 취소를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죠. 거래의무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거래의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자 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 실시의 밑줄이고요. 단 5의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사망 해산의 경우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청문은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예요. 국회 인사청문회 하듯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취소 전에는 청문을 미리 실시하는데 사망 해산으로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갖고 사유가 5가지가 첫 번째 1번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대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밑줄 쫙 긋고 부자의 동그라미. 2번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재정 승인을 받지 않으면 운영규정을 위반해 정보가 운영했다. 운영규정의 밑줄 긋고 운자의 동그라미예요. 운.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 운영상 의무 위반의 경우를 했는데 기업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공개 밑줄입니다. 그리고 정자의 동그라미예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업공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그러니까 정보 공개 관련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정자의 동그라미고, 다음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는 날로부터 1년 내 설치 운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에 밑줄 그시고 일자의 동그라미예요. 다음에 5번입니다. 개인인 거래공사업자의 사망에 밑줄 그시고 사자의 동그라미 또는 법인인 거래사업자의 해산에 밑줄 그시고 그 밖의 사유로 정보만 계속적 운영이 불가한 경우 계속적 운영이 불가에 밑줄 그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예요. 지금 이거 암기를 하자는 뜻인데 지금 지정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를 잘 바꿔내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둬야 돼요.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만 있어요. 해야 된다 없어요. 그리고 취소 전에는 청문 실시하는데 당연히 사망해산 후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귀신 데려다 놓고 청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망해산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사유는 지금 5가지 부운정 일사로 동그라미 쳤어요. 지금 부운정 일사 이렇게 되는데 제 친구 중에 와이프한테 맨날 맞고 사는 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사냐 그랬더니 하도 맞아서 부운정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부운정 일세 그래서 사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운정 일세로 기억합니다. 맞고 사는 신랑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네? 많아요? 그 조금 시간은 흘렀는데 그 통계를 낸 바에 따르면 맞고 사는 남편이 25%나 된대요.
4명 중에 1명. 안 믿기죠? 60대 이상은 50% 이상이 맞고 살고요.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남자분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곰탕 잔뜩 끓여놓고 해외여행 가버리면 안 되죠, 이거. 예, 어쨌든 그래서 분정 일사입니다. 그래서 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운영규정 승인, 재정 승인, 변경 승인 안 받았을 때, 그다음에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 1년 넷을 준행했을 때, 사망의 산등의 사로 계속 존이 불가능했을 때,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이때 운영규정 관련 사항 위반 있잖아요.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돼요. 메모해 놓으세요, 그냥. 그럼 운영규정 그 동그라미 2번 말미에다가 플러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하면 되죠. 이게 우리 과목에 유일하게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이 병과되는 케이스인데 병과는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해만 일단 해두세요. 그 다음에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잖아요. 이때는 지정 취소를 먹으면서 1년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이거. 1-1입니다.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했거나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다. 그럼 이때는 지정 취소 1-1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는데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더 있어요. 운영규정 외에도 감독상 명령이 위반했을 때. 그래서 거기 우리 기본서는 204쪽에 행정질서벌이라고 있죠. 그래가지고 양괄호 1번이 운영규정이잖아요. 문자의 동그라미고 양괄호 2번이 감독상 명령이라고 그랬죠. 감독상 명령 밑줄 그시고 명자의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우리 거리용모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는 뭐냐면요. 운명이에요. 거리용모사업자는 500만 원 받고 운명하셨다. 그럼 운이 뭐예요? 운영규정 재정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 운영했을 때. 그다음에 명은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유출 명령, 소속공무원의 조사검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했을 때.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근데 운영규정 관련 사항 위반은 지정 취소 사유가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형벌을 말씀드렸어요.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 1-1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거리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다음에 지정 취소 있죠. 이것까지 골고루 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전부 다 파트별로 나눠서 딱딱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리정보 사업자로 5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뭔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설정보망을 운영한다 해서 우리 법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거리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정보망이라는 걸 운영했어요. 이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하러 지정을 받냐고. 애써서 500명 이상 회원 확보해갖고 지정을 받으면 잘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가 감옥도 갈 수 있어요. 이거. 지정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현실과 안 맞더라고요. 전혀 안 맞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출제를 매번 해왔던 것을 26회를 마지막으로 출제를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7회, 28회, 29회 때 이때는 지문 하나 정도만 내고 말았습니다. 그냥 지문 하나 정도만 이렇게 출제했다가 작년 31회 때 다시 전면 출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망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실과 맞게 이걸 뜯어 고치려고 작업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거리정보사업자, 거리정보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개업공사 등의 의무. 교재 206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개업공사 등의 의무로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전체 7주 비중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 개공 등의 의무로서 먼저 207쪽에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가 있어요. 법 제29조 제1항 읽어드립니다. 개업 공인인증서 및 소속 공인인증서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문제가 없네. 거리정보망 관련해서. 그죠? 기출문제가 안 실리는. 그럼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207조 29조 들어갑니다. 1항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밑줄이에요. 개업공인인증서 및 소속공사 밑줄이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지니해야 될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의 밑줄이에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 여기까지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 윤리화하는 업무로서 품위 유지와 신의 성실로 공정 중개할 의무가 두 가지가 부여됐네요. 그럼 누가 적용 대상이냐? 요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은데, 개공과 소공은 전문 직업인이에요. 그러니까 품위 지켜야 됩니다. 나아가서 신의 성실로 공정 중개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의무는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는 의무니까 중개보조원은 품위 안 지켜도 되네요. 맞죠? 그러니까 보조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게,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문 직업에서 품격과 위험을 이해하고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하라.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명문이 신의 성실 원칙이 규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법에서 이제 신의 성실 원칙을 공부했는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뒤통수 치지 말고 공정하게 중개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명문이 있어요.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은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개업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라고 하면 요 신의 성실한 공동중개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 공동중개가 많아졌잖아요. 신의 성실이 나타난 모습을 잠깐만 보여드립니다. 갑의 개업공사는 A였고 을의 개공은 B였어요.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럼 이때 요 A 개업공사는 갑과 중개계약 당사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의성실 의무가 있어요. 그럼 자신 간의 위탁 관계가 없는 을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가 없느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럼 B 역시도 당연히 자신의 의뢰인에게 신의성실로 공정중개 해줘야 되고요.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요 갑에 대하여 위탁 관계는 없지만 신의성실로 공정중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의성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위탁 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공정중개 해줘라. 그럼 이거 A, B가 공동중개했다가 을이 손해 입었어요. 그러면 A는 을과 위탁 관계가 없죠. 근데 이자가 왜 A, B가 이렇게 연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이게 그 근거가 뭐냐가 논란이 됐었는데, 대법원이 확실히 여기 종지부를 찍어준 겁니다. 신의성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으므로 너는 연대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의성실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나오겠습니다. 208쪽에.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줄여서요,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럼 선관주의라는 건 뭐냐면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지고 중개 업무를 수행해라. 바로 이 얘기인데, 정확한 개념은 그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속한 그룹에 보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 이걸 선관주의라고 해요. 그럼 개업공사의 선관주의라는 것은 개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을 얘기합니다. 운전자의 선관주의라는 것은 운전자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 이게 이제 그 평균인들의 주의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왜 우리 개업공사에게 이렇게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이 됐을까? 그 근거는요,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이에요.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위임은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빠져 있거든요. 민법 시험범위에 빠져 있는데,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을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맡기고 그 타인이 승낙을 하면서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사무처리 계약이 바로 위임 계약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 맡기죠. 그 위임 계약입니다. 법무사 사무실 가서 등기 맡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임 계약이에요. 그래서 사무처리 계약이 바로 위임인데, 우리 부동산 중개 계약은 부동산의 판매를 위탁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이 구조가 유사해요. 이게. 그럼 사무처리 계약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 수임인이라 불러요. 수임인. 그럼 사무처리 맡긴 자를 뭐라고 한다? 위임인. 그래서 이자가 이제 수임인, 사무처리 맡은 자죠. 그럼 수임인의 지위와 우리 개업공사의 지위가 유사하죠. 이렇게. 그럼 수임인은 민법상 사무처리할 때 어떤 주의력을 가지고 사무처리하게 돼 있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무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그 지위가 유사하므로 이 선관주의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므로 수임이 지는 선관주의를 개공 역시 부담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논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선관주의라는 게 어느 정도의 주의력을 얘기하느냐, 이 부분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갑이란 자가 개업공사 A의 사무실 찾아왔어요. 이거 내 아파트인데 팔아달라 하고 이거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우리 개공 A는 확인해 줘야 되죠. 소유자 확인 방법이 선관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럼 일단은 등기상 증명서 떼봐야 됩니다. 떼보고요. 이자에게 신분증 달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사진이 붙은 신분증, 주민증으로 확인합니다. 둘이 일치가 됐어요. 그럼 이거 소유자로 인식해도 될 것 같죠? 근데 여기까지 하는 것은 개공이 지니고 있는 선관주의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거 누구나 하는 기본의 최소한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는 개공은 전문 직업이니까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권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서가 있죠. 그게 뭐예요? 등기, 권리증.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선 탐문이나 인감증서를 통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판례의 논리입니다. 해서 등기부와 주민증만으로 진정한 권리자인 여부를 확인하면 이건 선관주를 다 못한 것이고 나아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등기 권리증까지 모두 확인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선관주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개공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함에 있어서 권리증 확인 안 하는 바람에 사기를 당했다. 그럼 선관주의를 다 하지 못한 거죠. 그럼 선관주의를 다 못하게 되면 이때는 결국 의뢰인이 손해를 빚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결국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권리증 실무적으로 권리증 확인 안 했다가 만약에 사기를 당했잖아요. 우리 개공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공한테 80% 내지 70% 내지 8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증 되도록이면 실무 가셔갖고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증만 확인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기는 거의 다 막을 수 있어요. 권리증은 위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권리증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인식이 바뀌어갖고 권리증 갖고 라고 하면 다 갖고 옵니다. 이게. 그래서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꼭 권리증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선관주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까요? 210조. 비밀준수 의무. 자, 우리 법 29조 제2항입니다. 개업공인사 등은, 등이란 말의 동그라미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전문 직업인들은 대다수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데 적용 대상이 조금 특이하네. 이거는 적용 대상이 개공 등이라고 그랬죠. 그럼 개공 등이란 말은 중기업의 종사자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사뿐만 아니고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개업 종사 전체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럼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 비밀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비밀준수 위반이 아니죠. 당연한 얘기고 다른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상 증인으로 출석해요. 개공 등이. 그럼 이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증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세무조사 당하잖아요. 그럼 역시 이때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상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충돌했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는 고지 의무가 뭔지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물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숨겨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의뢰인한테 고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건 중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서로 충돌하면 이때는 뭐가 문제다? 고지 의무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고 준수기한은 업무를 떠난 후까지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시라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개공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의뢰인의 비밀을 안 알도록 했어야 됩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업무를 떠난 후까지 지켜야 되는 거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이제 제재를 꼭 기억해야 돼요. 1년 이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인데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럼 반의사 불벌죄란 말은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에요.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럼 이 의사가 누구 의사냐면 우리 피해자예요. 비밀을 누설당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런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는데 그러니까 개공 등이 기피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의사표시하면 처벌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상의 범죄가 뭐가 있냐면 폭행하고 명예훼손이 있죠. 그리고 경찰서에 사람 지업해가지고 잡혀갔다. 그럼 피해자가 합의바오라고 그러거든요.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합의를 봤어요. 그럼 이후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 들어가죠. 그 합의서가 제출되면 절대 폭행으로 처벌을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못하게 돼요. 근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처벌돼요, 안 돼요? 처벌되는 거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처벌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만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해제조건부 범죄라고 돼요. 해제조건부 범죄. 해제조건, 정지조건 들어봤죠? 해제조건은 조건 성취 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해제조건은 조건 성취 전에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건가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면 처벌을 못하는 거죠.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 전에 일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죠.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반의사 불벌죄였다. 그러면 금지행위로 가죠. 교재 212쪽. 자, 우리 법 33조 금지행위로 들어왔습니다. 금지행위는 매회 출제합니다. 무조건 출제예요. 그럼 법제 33조 제1항을 읽어드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등이란 말이 역시 동그라미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갖고 9가지가 나열되어 있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서 중간에 동그라미 2가 있죠. 누구든지 찾았습니까? 2항 누구든지 밑줄이에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밑줄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방법으로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업무를 방해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금지행위 그래갖고 5가지가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네요. 자, 그럼 금지행위 조문의 형태를 지금 봤는데 33조 제1항은 개업공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개공 등의 금지행위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중기업 종사자가 9가지 금지행위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등이란 말이 지금 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공 등이란 말이 5번이 나오거든요. 4번 나왔어요, 지금 4번. 이중소속에서 처음 나왔죠. 기억납니까? 개공 등은 이중소속할 수 없다. 두 번째, 결격사유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다음 3번째, 개공 등은 업무상 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번째, 개공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 33조 1항은요, 중기업 종사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33조 1항은 일반인 무등록업자는 적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근데 33조 제2항,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로 붙인 거예요, 제가 제목을.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 등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재가 또 중요해요. 제재가. 그래서 이제 특히 개공 등의 금지행위, 요 제재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제재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만 갑니다. 짚고만 가는데, 요건 우리 교재 저 뒤에 있어요. 228쪽에 있네, 제재가. 자, 그래서 일단 개공 등의 금지행위로서 제재가, 개공이 만약에 그 9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개업공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공이 만약에 9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했잖아요. 그럼 행정처벌로서는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예요. 이게. 그리고 형사처벌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여기까지는 1-1이에요. 그럼 1호에서부터 4호가 뭐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 초과, 거짓된 언행, 이거거든요. 이게 매무수거예요. 여기에 4가지 걸리면 1-1. 이렇게 적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암기표에 다 있어요, 이거. 지금.
그다음에 이제 요 다섯 번째서부터 5호서부터 9호까지 이걸 위반하면 이때는 3-3이에요. 이거는 증서중개 매매업을 했거나 다음에 직접 거래 쌍방대리 했거나 투기 조장을 했거나 시세 교란 행위를 했거나 단체 구성 중개 제한 행위를 했다. 증직 투시단이에요. 여기에 걸리면 이때는 3-3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처벌. 이거는 처벌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을 다 암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음자 따서 암기해 버리는 거예요. 뇌무수거 증직 투시단으로. 일단.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214쪽. 이제 각각의 금지행위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금지행위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약집만 봐도 돼요. 먼저 첫 번째 금지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자동차 매매로 하는 거예요. 금지행위 아니에요. 금지행위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로 해야 돼요. 그럼 업으로 한다면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 있는 행위를 해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로 영리성 있는 행위를 해야지만 이게 바로 이제 매매업이 된다. 그럼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서 을한테 팔고 병으로부터 사서 정한테 팔고 사고 팔고를 업으로 하더라. 이게 매매업이죠. 그럼 매매업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임대업도 금지되는 행위냐? 이 문제가 있는데 임대업은 금지되는 행위 아니에요.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업은 우리 전면 차단했어요. 우리 개공한테 매매업을 허용을 하게 되면요. 알고 있는 정보를 위한 자신의 이익을 꾀하고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고 가격을 상승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매업 전면 차단했어요. 우리는 중개업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업 첫 번째 금지 행위.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첫 번째 금지 행위가 매매업이었다. 1-1이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금지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이걸 그래서 저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았다. 나아가 이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했다. 그럼 이때는 이제 1-1로 처벌합니다. 그러면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다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개대상물을 소개받는데 이 소개받는 과정에 무등록업자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이자의 업무 활동을 더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뭐 쉽게 이해가 됐고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는 순간 이건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했다. 그럼 그거 아니겠습니까?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합니다. 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무등록업자 자신의 명의를 넣을 수 없죠. 그러니까 A 명의를 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A가 명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의를 이용케 한다.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해야 됩니다. 그럼 무등록업자와 거래했다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몰랐다라고 오리발 사정시 내면 되죠. 그래서 알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금지행위. 주문만 충실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금지행위로 넘어갑니다. 보수 초과행위죠. 자, 그래서 보수 초과행위. 이거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받는 금품을 받는 행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법정 중개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우리 법이 정해놓은 중개보수 실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거예요. 초과하여 명목에 불문합니다. 사례를 주든 고마워서 주든 요구해서 받든 어떤 식으로든 한 피낙도 더 받으면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명목 불문하고 초과 수수 금지다. 그러면 현금으로 더 받은 경우는 똑 떨어지는 보수 초과고 현금으로 더 받지는 않았지만 백화점 상품권, 뭐 보석, 자동차를 받았다. 어떤 식으로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한 피낙도 더 받게 되면 1년 이하 적등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업인의 보수 중에 더 받았을 때 감옥까지 갈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절대 실무적으로 보수는 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를 더 받게 되면요 의뢰인한테 할 얘기를 못해요. 큰 소리를 절대 못 칩니다. 우리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을 명심하시고 나머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억하는데
분양대행을 해줬습니다. 컨설팅을 해줬어요. 분양대행 컨설팅은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죠. 그 다음에 권리금 거래 소개했어요. 상가 거래에 부수한 권리금 거래 소개했습니다. 권리금 중개사는 아니죠. 그럼 이거 거래 소개해도 중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수는 절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초과에 걸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를 꼭 해두시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요.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해주고 상가에 대한 중개 보수의 한도를 초과해 받으니 금지행위 아니에요. 금지행위 아니죠. 분양 대행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 컨설팅 권리금 거래 소개는 절대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당좌수표 사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 당좌수표는 이제 가계수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계수표라는 걸 발행합니다. 당좌 대월계열해갖고 수표책 갖고 다니면서 이제 발행하는데 중개 보수로 당좌수표를 받은 거예요. 개공이 액면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었죠. 좋다고 받았습니다. 그럼 이 당좌수표를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을 해야 되죠. 그래갖고 교환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게 부도 처리된 거예요. 지급정지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수 초과냐의 문제가 생겼죠. 이게 우리 개공이 주장하기를 나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하나도 없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잖아 지금. 받은 금액이 없으니까 이건 보수 초과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또 중개 의뢰는 나한테 지급한 금액도 없으니까 의뢰인에게 손해도 발생이 안 됐다.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이 돼야지만 금지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이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이냐.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됐었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죠. 이 소송이. 해가지고 대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금지행위의 본질은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목적이 있다. 이 당좌수표가 처음 부도난 수표였다면 이것은 휴지조각이니까 보수조각이 아니겠지만 받을 당시에는 유효한 수표였고 후일 부도 처리되었으니까 이거는 받을 당시에 이미 금지행위를 한 것이다. 받을 당시에. 그러니까 보수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본질은 행위 자체를 금지할 목적이 있는 거니까 후일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든 안 하든 그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성립 요건 아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판례 기억을 해 두셨는데 당좌수표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 보수 초과야 아니에요? 초과였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거였습니다. 아주 개공이 운이 없었던 거죠. 이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한 푼도 못 받고 초과로 처벌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운이 아주 없는 케이스였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요 순가중개기간은 잘 안 물어보거든요. 전에는 아주 잘 물어봤었는데 요즘은 잘 안 물어봅니다. 이거는. 그럼 순가중개기가 뭐냐면 일본식 표현인데 상가나 토지 거래할 때 순가가 많아요. 특히 토지. 순가가 많은데 이겁니다.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를 하면서 내 손에 5억만 지어달라. 차액은 모두 중개보수로 가져라. 이게 순가예요. 사는 쪽에서도 가능하죠. 자, 나는 예산이 5억이 있다. 이걸 지급할 테니 이 토지를 구해주고 4억 8천에 구하든 9천에 구하든 관여치 않겠다. 차액은 모두 보수로 가져라. 이게 순가예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이 최저가죠. 그다음에 최고가죠. 최저가나 최고가를 정하여 중개 의뢰하고 그 차액을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차액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가 중개 계약이에요. 실무적으로 이 순가가 벌어지는 현상은 그거 인정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6억 이런 식으로 차액은 다 가져. 또 입금가. 이 상가 팔아주는데 입금가 10억이다. 차액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겁니다. 이게 순가예요. 그러면 순가중개약을 중개의뢰인과 체결했어요. 그러면 체결했다 하여 바로 그게 금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겨야 되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했을 때 비로소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가중개약은 저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중개약은 아니고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겼을 때 비로소 금지되는 상대적 금지되는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금지예요. 이거는. 근데 일반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순가는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가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네, 되도록이면 순가는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특히 토지 같은 경우 이제 순가를 많이 하는데 순가를 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판례들 정리하고 가야 되죠? 판례들. 그래서 그저 우리 교재에도 지금 판례가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그냥 칠판 보시죠. 뭐 교재에 다 써 있어요. 판례가. 개업공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받았어요. 이거 명목에 불문하고 초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네 미풍양속은 그거 아닙니까? 개업공사를 통하여 돈을 땄어요. 그럼 진짜 고맙죠. 그러니까 일부 사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받으면 몇 년 징역 간다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아주 못된 규정입니다. 고마워서 준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지행위. 이거 중개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요건 아니라고 그랬죠? 당좌수표 사건에 쓰던 얘기죠. 그 다음에 당좌수표 사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수 초과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분양대행도 말씀드렸죠.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은 중개 아니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건 초과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 권리금 이건 중개 대상물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소개했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행위가 아니고 나가 보수 초과 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마지막 6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접 거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판례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줄이지 못해서 이거 못 내는 것 같은데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을 해주고 확정금을 지급한 다음에 모두 가졌어요. 이건 직접 거래도 아니고 보수초과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 사건이었어요. 자,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갑이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우리 개업공사가 매수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중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조건은 어떻게 달았냐면 자, 이 토지를 내가 사는데 사가지고 포크랜 들어가지고 이걸 택지로 조성하겠다. 택지로 조성하고 이걸 분할한다. 그럼 택지로 조성했으니까 200평, 300평으로 분할한다는 얘기죠. 분할한 다음에 하나하나 분양을 한다.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즉시 확정금, 내한테 토지대금으로 확정금을 주겠다. 그래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런 확정금을 지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다 갖는다. 이게 택지조성 분양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가지가 쟁점이 됐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이게 갑소유의 토지를 개공이 매수했죠. 이게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냐. 직접 거래냐의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지금 확정금 지급하고 나머지 차익은 모두 다 가졌죠. 이게 보수 초과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부터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갑과 개공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보건대 이것은 위임의 성격 또는 도급의 성격을 지닌 복합적인 성격의 계약이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복합적 성격의 계약이란 말은 중개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중개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그럼 결론 나왔죠, 이거. 중개가 아니니까 갑은 중개 의뢰인이 아니에요. 중개 의뢰인이 아니에요. 그럼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아니다. 직접 거래는 중개 의뢰인과 거래해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개가 아니니 이에 대한 차액 다 챙겼어도 이건 보수초과 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거예요.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럼 이건 무죄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무죄. 그럼 무죄란 얘기는 직접 거래도 아니고 보수초과도 아니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안 된 판례니까 일단 이해만 해두세요. 그래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럼 이건 무죄 사건이었다. 직접 거래도 아니고 보수초과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수초과에 대해서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뭐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법정 한도로 했는데 개공이 500만 원 받았어요. 200만 원 더 받았죠. 이 보수를 초과한 부분, 이 부분은 무효입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무효예요. 그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럼 이거 200만 원 더 받았죠, 지금? 이거 반환해야 돼, 안 해요? 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개공이 500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처벌이 두려워서 한 15일 뒤에 돌려줍니다. 그럼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못 면한다. 우리는 이미 받는 순간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일 그대로 돌려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삼수갑상 가더라도 안 돌려주는 게 낫겠네.
저쪽에 소송 걸어와야 될 거 아니야. 부당이득 반환 소송. 맞죠? 어쨌든. 자, 그래서 참고해 두세요. 그대로 돌려줘도 보수 초과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렇지 않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죠.